남편이 61살에 퇴직하던 날,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비상금 4천만 원이 1천만 원도 남지 않았고, 월 수입 230만 원으로 생활비 350만 원을 감당하던 우리는 결국 병원 침대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절약은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숨 쉴 여유를 찾았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저의 진짜 절약 설계도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61살로 정년퇴직하던 날,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오랜 세월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늦은 밤까지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던 생활이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우리도 좀 쉬자. 마지막 출근 후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30년이 넘도록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남편의 얼굴에 처음으로 여유가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알람 없이 일어나도 되겠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게요. 이제는 천천히 커피 마시면서 아침을 시작해요. 퇴직 후 며칠 동안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이 언제든 상관없었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낮잠도 자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도 나갔습니다. 그 평온함이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통장을 하나씩 꺼내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자, 퇴직금은 전부 퇴직연금 계좌로 넣었으니까 매달 18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남편이 가입해둔 개인연금까지 합치면 매달 50만 원이 추가됩니다. 총 230만 원. 저는 수첩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민연금은? 그건 64세부터니까 3년 후죠. 그때부터는 월 1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3년만 버티면 괜찮겠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모아둔 비상금 통장에 4천만 원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크게 문제 없겠지.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서로 안심했습니다. 그때의 저를 지금 돌아보면 조금 웃음이 나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동네 중국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짜장면과 탕수육, 그리고 소주 한 병. 별것 아닌 식사였지만 마음만큼은 참 풍족했어요. 자기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남편이 잔을 들며 말했고, 저도 잔을 맞부딪혔습니다. 당신도요. 이제는 우리 시간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이 모두 평화롭고 여유로울 거라고 믿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그날 밤,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만의 시간이구나. 마음이 포근했어요. 불안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퇴직 후 처음 맞는 봄이었어요. 남편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날씨 참 좋네요 하며 기분 좋게 웃었죠. 여보, 이번엔 제주도 한번 가볼까? 남편의 제안에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여행은 돈이 드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일만 하던 남편의 표정이 소년처럼 들떠 보였거든요. 좋아요. 가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저도 들뜨기 시작했어요. 언제 제주도를 가본 게 몇 년 전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이번엔 제대로 즐겨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인터넷으로 숙소를 알아봤습니다. 여보, 여기 바다가 보이는 숙소인데 어때? 하루에 15만 원. 조금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평생 몇 번이나 이렇게 살아보겠냐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렌터카도 빌렸습니다. 차 없으면 불편하잖아.
하루 레어료가 8만 원이었지만 주 단위 계약하면 훨씬 싸게 할 수 있다고 해서 2주 계약을 했죠.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숙소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였고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들어왔어요. 여보, 여기 정말 좋네요. 남편도 웃으며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맛집을 찾아다녔어요. 흑돼지 구이, 갈치조림, 전복죽, 해물라면, 인터넷에 나온 맛집이란 맛집은 다 가본 것 같아요. 한 끼에 5만 원, 6만 원씩 나왔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 아니야? 남편이 와인잔을 들며 웃었고 저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시간도 여유롭고 마음도 가벼웠으니까요. 저녁에는 해산물을 사다가 직접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와인도 한 병씩 곁들이면서요. 이래서 사람들이 제주도를 좋아하는구나. 남편이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다음 날 우편함에서 카드 명세서를 꺼냈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50만 원? 평소 한 달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렌터카, 숙박비, 식비, 기념품 하나하나 따지면 다 필요한 것 같았지만 합쳐진 숫자를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보여줬어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좀 봐. 남편은 명세서를 잠깐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놀았잖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230만 원인데 여행 한 번에 350만 원을 썼다는 건 결국 비상금을 깨먹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200만 원 적자네. 비상금에서 메워야겠다. 손으로 적자를 메우는 건 간단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도 지출은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아끼지 말자는 말이 우리의 구호처럼 따라다녔어요. 외식도 자주 했고 필요한 물건도 망설이지 않고 샀습니다. 퇴직했으니 이제는 좀 즐겨야지 하는 마음이 컸죠.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하자. 그때부터 저는 가계부를 다시 꺼냈어요. 숫자를 적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다는 거요. 퇴직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잇따라 생겼습니다. 먼저 결혼 준비하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집 알아보고 있어.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은 직장을 다니며 모은 돈으로 혼수를 장만하고 예비 신랑과 함께 전셋집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전세금이 조금 모자란다며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한 2천만 원만 보태줄 수 있을까? 나중에 꼭 갚을게.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딸의 새해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과 상의했어요.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딸 결혼 준비하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렇게 비상금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준비하는데 등록금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엄마, 3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이번 학기만 부탁해. 아르바이트해서 꼭 갚을게.
아들은 원래 말을 아끼는 성격이라 이렇게 전화로 부탁한다는 건 정말 필요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송금했습니다. 300만 원. 아들의 학업을 돕는 일이니까요. 그러던 중 친정엄마가 갑자기 넘어지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는 처리됐지만 나머지 병원비는 제가 부담해야 했어요. 250만 원. 괜찮다. 내가 낼게.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든이 넘은 어머니가 어떻게 그 돈을 내시겠어요. 저는 조용히 병원비를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만에 딸 결혼지원금 2천만 원, 아들 등록금 300만 원, 친정엄마 병원비 250만 원, 비상금 통장에서 총 2,55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매달 적자인 생활비까지. 저는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처음 4천만 원이던 비상금은 이제 1,00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겨우 반년 만에요. 남편은 여전히 낙천적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요. 다 가족 일이잖아요. 연금도 들어오고 있고. 남편이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230만 원으로는 관리비공과 금식비 보험료차, 유지비를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려. 밤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고정비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고 거기에 변동비까지 합치면 평균 35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매달 1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고 그걸 비상금에서 메우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티겠다. 그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남편 몰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우리가 사치스럽게 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걸까? 혹시 내가 돈 관리를 잘못한 걸까? 옆에서 남편은 벌써 잠들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해. 이대로는 안 돼.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그 방법은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불안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 저는 눈을 감으며 다짐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절약을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아껴야 한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가계부를 다시 꺼냈어요. 펜을 들고 날짜를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자. 식비, 교통비, 전기료, 커피 한 잔까지 빠짐없이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겼고 카드 사용 내역도 매일 확인했어요. 숫자를 적다 보면 이렇게나 많이 썼구나 싶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남편이 눈치를 챘어요. 여보, 요즘 뭐 해? 저는 가계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출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 남편은 가계부를 잠깐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퇴직했는데 왜 매번 돈 얘기야? 좀 여유롭게 살자. 그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여보, 이건 돈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얘기야.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외식 좀 줄이면 되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남편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읽혔어요. 며칠 후 남편이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골프 비용이 한 번에 얼마나 들어? 남편이 현관에서 멈춰섰습니다. 싼 데로 가니까 한 15만 원 정도. 왜? 요즘 우리 형편이 좀 어려워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면 안 될까?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친구들이랑 한 달에 두세 번 가는 게 내 유일한 낙인데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저녁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하지만 정말 돈이 없는데 그 후로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남편이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오면 집에서 마시면 안 돼? 하고 말했고 남편이 택시를 타려고 하면 버스 타 하며 막았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이렇게 살면 뭐가 재미있어? 퇴직하고 나서 더 불편해졌어. 돈 때문에 눈치 보며 사는 게 이게 뭐야? 저도 억울했습니다. 당신은 편하지. 나만 걱정하면 되니까. 통장 봤어? 한 달에 100만 원씩 비상금 깨먹고 있다고. 그럼 어쩌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집에만 있으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도 울컥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당신만 힘든 줄 알아? 결국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안에 냉기가 돌았어요. 말을 아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절약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돈을 아끼려다 보니 마음까지 메말라 간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어지럽다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머리가 너무 아파.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급히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심육만 100점, 평소보다 훨씬 높았어요. 당장 병원 가자. 응급실에 도착했고 의사 선생님은 고혈압이 심해져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병실 의자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내가 이걸 왜 한 거지? 돈을 아끼려다가 남편 건강을 잃을 뻔했잖아.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돈이 아니라 삶을 지켜야겠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병실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절약은 단순히 돈을 덜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겠어. 그냥 참고 아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해. 남편이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다그쳤어.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거실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았어요. 이번에는 다투려는 게 아니라 진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나도 생각해봤는데 그냥 조금씩 아끼는 걸로는 안 되겠더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병원 누워있으면서 많이 반성했어. 우리 진짜 달라져야겠어.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생활 구조 자체를 바꿔보자. 큰 걸 몇 개만 바꾸면 매달 고정비가 확 줄어들 거야. 남편은 제 수첩을 들여다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뭘 바꿀 건데? 먼저 차. 우리 차가 2대잖아.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왜?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이들도 다 분가했고 출퇴근할 일도 없잖아. 한 대만 있어도 충분해. 함께 다니면 되지.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차를 팔까? 당신 차가 더 작아서 유지비도 덜 들 거야. 그 말에 고마웠어요. 남편이 양보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주에 차를 팔았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내놓자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차가 한 대 사라지자 주차장이 텅 빈 느낌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 놀라웠어요. 유류비가 매달 15만 원 정도 줄었고 자동차 보험료 10만 원도 없어졌어요. 자동차세와 정비비까지 합치면 연간 50만 원. 한 달로 따지면 약 30만 원이 절약했습니다. 여보, 30만 원이면 우리 가까운데 여행 한번 갈 수 있는 돈이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고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다투지 않았어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보험. 남편은 예전에 종신보험을 포함해 여러 보험을 들어뒀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였죠. 하지만 이제 자녀들도 다 장성했고 사후 보험금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보험만 남기자. 그중 종신보험을 해지하기로 했어요. 해지 환급금이 1,000만 원 나왔고 그 돈을 비상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텅 비어있던 통장에 다시 4자리 숫자가 찍히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게다가 매달 내던 보험료 12만 원도 줄었습니다. 12만 원이면 장도 보고 외식도 한번 할 수 있네. 남편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큰 결정은 이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여보, 우리 집 좀 작은 데로 옮길까?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 20년을 살았는데 알아. 나도 떠나기 싫어. 하지만 지금은 우리 둘뿐이잖아. 아이들 방도 비어있고 34평이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아. 대출도 남아있고. 남편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건 남편도 동의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 동네 안에서 옮기자. 친구들이랑 너무 멀어지면 외로울 것 같아.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남편도 제 등을 토닥였어요. 한 달 동안 집을 알아봤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25평짜리가 나왔어요. 층도 비슷하고 구조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남아있던 대출금 8천만 원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이사하는 날 짐을 정리하며 추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던 모습,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던 모습, 남편도 조용히 사진첩을 들춰봤어요. 추억이 많네.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잖아. 이제는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야. 차액은 약 1억 원. 기존 대출 8천만 원을 모두 상환하니 속이 시원했어요. 남은 2천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새 집은 아담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나가던 대출이자 80만 원이 사라졌어요. 관리비도 겨울철에 5만 원, 여름에 1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주거비만으로도 월 평균 90만 원이 절약됐어요. 마지막으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생활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자. 매달 필요한 생활비 250만 원만 이체하고 개인 용도는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은 여기까지만 쓰자고 정해놓으면 훨씬 관리가 쉬울 거야.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카드 쓰다 보면 언제 썼는지도 모르겠더라. 현금을 쓰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갑 속 돈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이건 다음 달에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소비가 약 15% 줄었고
월 40만 원 정도 절약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우리 한 달에 172만 원을 절약했어. 차 30만 원, 보험 12만 원, 주거비 90만 원, 생활비 40만 원. 1년이면 2천만 원 넘게 아끼는 거야.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저도 놀라웠어요. 몇 가지만 바꿨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났으니까요. 이제 연금 230만 원 안에서 생활할 수 있어. 더 이상 비상금 안 깨먹어도 돼.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내가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알겠어. 당신이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이 주르르 떠올랐어요. 다퉜던 날들, 병원에서 남편을 바라보던 날, 통장을 보며 한숨 쉬던 밤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냈으니까요. 통장 잔고가 서서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잠이 잘 왔어요.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드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나,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그 빛을 바라봤어요. 절약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절약은 우리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이 먼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저는 전날 저녁에 미리 적어둔 장보기 메모를 확인합니다. 냉장고에 붙여둔 일주일 식단표는 이제 우리 집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어요. 월요일엔 제철 나물과 된장찌개, 수요일엔 들기름에 조물조물 무친 시금치와 계란말이, 금요일엔 생선 2토막을 간소하게 구워 먹습니다. 예전처럼 큰 마트에서 한 번에 장을 보기보다 동네 시장에서 소량을 자주 사는 쪽이 저희에겐 더 잘 맞았습니다. 남편은 무겁지 않은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다니며 점포,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떱니다. 신선한 채소를 한 묶음 더 얹어줄 때면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환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현금 봉투 5개를 미리 준비합니다. 식비, 교통비, 공과금, 의료약국, 여가 선물. 봉투가 얇아질수록 다음 주 메뉴가 더 담백해지고 걸을 곳을 먼저 찾게 됩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에 벤치가 하나 생겼는데 저희는 그 벤치를 우리의 극장이라고 부릅니다. 오후 4시쯤 그늘이 길어질 때 앉아 바람을 마시고 노을을 보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돈이 들지 않는 즐거움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이제야 천천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골프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대신 아침 걷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 정거장 거리의 작은 하천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대화가 절로 길어집니다. 건강 앱에 찍히는 만보 기록이 하루를 견고하게 잡아줍니다. 남편의 혈압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됐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드시고, 지금처럼 걷고, 지금처럼 주무시면 됩니다. 그 지금처럼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저는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반납된 책의 표지를 닫고 스탬프를 찍는 일인데 생각보다 마음이 맑아지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책을 들고 고맙습니다라고 고개를 까닥일 때면 제 안에 오래 묵은 돌덩이가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계부 정산을 마치고 나면 작은 성취감이 생기죠. 이번 달도 연금 230만 원 안에서 무리 없이 살았다는 체크 표시 하나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든든한 보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엔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이 났고 수리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새 제품으로 바꿨겠지만 이번엔 수리점을 찾아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쳤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고쳐진 냉장고 문을 여러 번 열어보며 웃더군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꼭 새 것이 아니어도 말이야.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가볍게 녹았습니다. 매달 말 봉투에 남은 현금을 모아 여행 적금 통장에 넣습니다. 많을 땐 15만 원, 적을 땐 5만 원. 수치로 보면 사소하지만 그 안엔 우리가 함께 잘 살았다는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창가에 앉아 적금 통장을 펼쳐보며 저는 종종 속삭입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절약은 처음엔 절제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누르고 먹고 싶은 걸 덜어내는 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절약은 자유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단순해지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니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과 말다툼이 줄고 서로의 속도를 맞춰 걷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돈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남편은 가끔 제 가계부 옆에 앉아 말을 겁니다. 이번 달 식비는 어땠어? 지난달보다 3만 원 덜 썼어요. 대신 약국비가 좀 늘었고요. 그러면 남편은 뭔가를 떠올린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감기약 때문이구나. 다음 달엔 생강차를 더 끓여 먹자. 이렇게 돈의 이야기가 삶의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남편은 집 근처 작은 주말 농장 텃밭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상추와 방울토마토, 부추를 심고 물을 주며 기다립니다. 첫 수확을 하던 날 남편이 상추 한 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 제게 내밀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첫 수확. 그 상추로 싸먹은 저녁은 어느 호텔 뷔페보다 맛있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가 주는 뿌듯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종류의 풍요더군요. 저는 옷장도 정리했습니다. 오래 입었지만 여전히 좋은 옷과 충동적으로 샀다가 손이 가지 않던 옷을 나눠 담았습니다. 동네 나눔 카페에 옷을 건넸더니 젊은 엄마가 고맙다며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혀 인사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니 옷장 속이 환해졌습니다. 적게 가져도 괜찮다는 감각이 일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물론 유혹이 없지 않았습니다. 쇼핑몰에 세일 알림이 뜨면 마음이 흔들렸고 친구들의 여행 사진이 올라오면 부러웠어요. 그럴 때면 우리가 세운 원칙을 떠올립니다. 필요하면 3일을 생각한다.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한다. 한 번 더 걸으면 한 번 덜 산다. 신기하게도 이 세 문장을 통과하고 나면 사고 싶은 마음의 팔알이 사그라집니다. 대신 남는 이알은 더 명확해지죠. 정말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럴 때는 기꺼이 조용히 사줍니다. 그리고 오래 고쳤으며 끝까지 사랑해줍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남편과 저는 거실 등을 낮게 하고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습니다. 둘이 마주 잡은 손의 온기가 하루의 결산표보다 따뜻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록합니다. 오늘 잘 살았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어느덧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 야인 64세가 가까워졌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안내 문자를 받던 날 저희는 나란히 자리에 앉아 앞으로의 그림을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매달 1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면 총 수입이 330만 원이 되네요. 남편이 말했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는 크게 늘리지 말자. 지금의 리듬이 우리에게 가장 잘 맞잖아. 우리는 합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되더라도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로. 대신 추가되는 100만 원은 세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여행 경험 기금 40만 원 1년에 한 번. 오래 꿈꾸던 한 달 살기를 위해. 건강배움 기금 30만 원 운동 강습. 건강검진. 배우고 싶던 악기나 글쓰기. 미래나눔 기금 30만 원 소액의 사회나눔과 혹시 모를 돌발 상황 대비. 그 결정은 단순히 돈의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10년을 설계하는 일이었죠. 다시는 많이 쓰는 즐거움으로 시간을 가볍게 만들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한여름, 우리는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원룸을 한 달간 빌렸습니다. 관광지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밤이면 파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 오래된 건물의 다정한 방이었어요. 아침이면 남편은 바다를 보며 스트레칭을 하고 저는 근처 문구점에서 산 노트를 펴 글을 썼습니다. 점심은 시장표 김밥과 어묵 국물로 간소하게, 저녁엔 숙소에서 상추쌈을 해 먹었습니다. 때로는 산책 중 들른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기도 했죠. 여보, 이게 진짜 우리 상황에 맞는 여행 같아.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는 여행, 우리 속도에 맞는 인생.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가을이 오자 저는 도서관에서 낭독 모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글을 읽어주고 글자를 막 외우기 시작한 손을 잡아주는 일. 돌아오는 길, 제 손에는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봉사가 들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이 묵직하게 충만했어요. 남편은 텃밭에서 첫 방울 토마토를 한 움큼 따서 주머니에 넣고 왔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 김치 조금만 담가 볼까? 두 사람의 대화가 소박한 계획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저녁 전기 요금 고지서를 들여다보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금이 작년 같은 달보다 8,000원 적어요.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식탁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이런 소식이 제일 좋네. 우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절약이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작은 기쁨이 하루의 빛깔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꿉니다. 해가 바뀌고 남편의 국민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달 계좌에 100만 원이 들어오던 알림을 보며 저는 예전에 그 병실 창가를 떠올렸습니다. 절약은 돈을 덜 쓰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키는 방식이야. 그때의 다짐이 지금의 평온을 만들었음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저는 오늘도 가계부 마지막 장에 작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덜 갖고도 더 행복했다. 남편이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해왔어. 창밖으로 부드러운 달빛이 들어옵니다. 통장은 여전히 크지 않지만 불안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 속도대로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초창기 구독자로서 함께 성장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